그러면 1069회 정책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김모환 교수님이 이게 세팅을 다 하시고 주관을 하시는데 수업 때문에 저보고 좀 대신 사회를 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병목점에선 세계 경제 질서와 한국 경제, 발제해 주실 분과 토론해 주실 분 두 분을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최재형 우리 행정대학원 개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재형 개공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하시고 석사는 저희 대학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요. 그 와중에 또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취득하셨고 재경부에 계속 오래 계시다가 뭐 각종 사실 중요한 직책들을 쭉 하셨어요. 하시다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어서 사실 같이 한 1년 넘게 뵀던 적이 있고 오늘 저기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님 오셨는데 김현철 원장님이 그때 경제보좌관이셔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실 청와대 쪽에서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셨던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발제해 주실 두 분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윤면식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교수님은 고려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플로리다 대학원에서 경영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셨고 부총재 이후에 지금 수원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네, 정 소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소장까지 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커리어를 쌓아오셨습니다. 소장님이 부행장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30분 넘지 않게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재영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 이 학교가 너무 웅장하면서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길 찾기가 좀 힘들고 그러던데 그래도 이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이 좋고 해서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변곡점에선 세계 경제 질서와 한국 경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화 질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무역 질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거래 관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많이 변동이 있는 그 돈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 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돈이 이런 차원에서 이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뭐 우리 지갑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제일 상단에 있는 돈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돈입니다. 중앙은행의 돈인데 중앙은행의 돈은 주로 이제 그 자체로 뭐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담보하는 금이라든지 예전에 같으면 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의 가격은 소위 환율이라 그럽니다. 환율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제 1,200원, 1,3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격은 환율로 따지면은 1,33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외환위기가 옵니다. 이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외환위기가 오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중앙은행 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소위 말한 예금이 되겠죠. 예금이 되는데 그 예금은 뭐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 뭐 당연히 돈이 100만을 저금을 한 100만을 찾는 거죠. 찾는데 그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통상은 그게 1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파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떨 때는 이게 1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뭐 1인데 그게 넘어가면은 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부분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파가 깨지는 거죠, 그건.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주로 이제 금융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은행에서 이제 하는 그 예금으로 인한 돈. 다음 단계는 서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 밑에 단계에서 뭐 여기서 빌릴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끼리 빌릴 수 있는데 거기서 빌린 돈의 가격은 소위 이제 금리로 표현됩니다. 그 금리로 표현되는데 그 금리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그 현재 갖고 있는 돈의 가격인데 미래의 돈의 가격에 대한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1,000원이 미래에는 1,005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5%, 0.5%입니까? 5%의 이제 금리가 붙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돈의 가격이고. 그래서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율을 주로 쓰는 거죠. 이 이자율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자금 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돈과는 이제 저 위에 아까 했던 그 위기 질서하고 조금 관계가 다른 차원인데요. 이제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는 이제 돈 가격 중에서 물건의 가격에 대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사실 P라 그러면은 돈의 가격은 P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 돈의 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결정 방식, 운용 방식 같은 것들을 저는 이 어떤 경제 질서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질서들이 최근에 지난 30년간에 저희가 살았던 그런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거하고 달리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 바뀌는 것이 항구적으로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투자할 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를 이제 현실에 적용을 잘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해는 좀 하는데 적용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세계 경제가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물가에서부터 시작했죠. 제일 밑에 물가가 이게 뭔가 그동안에 했던 질서 결정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물가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안 망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그게 아주 잘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서너 개가 지금 큰 은행들이죠 문을 닫았죠.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지난 작년 10월부터 쭉 그 우리나라 환율이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다 연결해 가지고 뭔가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최근에 어떤 국제금융 질서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이 물가 체제인데요. 물가 체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물가를 체험하신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김현철 교수님 정도. 70년대 뭐 후반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많이 다루었죠. 70년대 80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놨는데요. 전 194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인데요. 크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 두 개, 두 번째 봉우리 두 개가 이제 묶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봉우리 두 개는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때 이제 2차 대전, 한국 전쟁 이때 있었고요. 두 번째 봉우리는 오일 샤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잘 안 일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뭔가 돈이 막 풀려서 또 있겠지만 돈만 풀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공급 측에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기에는 잘 안 잡히더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도 나오더라 라는 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뭔가 공급 측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 이제 2, 3년 전에 이제 2008년에 엄청난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이때도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의도적으로 푼 게 이제 M0고 시장에서 이제 그걸 반영해 갖고 풀린 게 M2인데 정책적 당국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푸른 M0를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379%가 그때 풀렸거든요. 근데 시중에서는 조금 덜 풀렸고 지금은 87% 정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2008년에 인플레이션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조짐이 초기에 보였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그냥 선형적인 방법에 대한 예측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놓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뭔가 그때하고 좀 다른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은행에서 이제 내부 자료인데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작년에 한참 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공급 측과 수요 요인으로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분해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표시는 수요 요인이니까요. 반대로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는 수요 측그 공급 측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산 가스나 원자재 가격들이 막 그때 공급망 문제 때문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70% 가량이 공급층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사이에 라고 한 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체제가 좀 바뀌고 있다 물가 체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지난 30년간 또는 지난 40년간의 어떤 체제고 오른쪽은 최근에 이제 생기는 체제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30년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고 해야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체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저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서 심심하면 그때 나타난 저 아티클이 뭐냐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생길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한 자료와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임금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에는 서방에서 그 노동에 대한 이동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미국은 남미 쪽에서부터 중남미 쪽에서부터 자유롭게 들어왔고요. 유럽은 그 동부권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오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특히 이제 이분들이 가서 일하는 데가 주로 서비스 업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서브하고 서브하는 그런 데서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업 분야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한정 싼 상품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도 싸죠. 서비스 쌌죠. 그다음 세 번째는 러시아도
이제 막 혼란을 겪다가 2000년에 푸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하여튼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면서 유럽에 안정적으로 세계 그 원자재를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그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중독되다시피 천연가스 같은 걸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고 그럼 이렇게 지금 상품이나 레이버나 아니면 저기 원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적성 국가에다가 맡기는 것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이 농전이라는 게 정립되고 정치적 적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적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국제적 신뢰가 딱 진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뭐 인공지능이 요새 워낙 발전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 신뢰라는 기반 하에서 세 가지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2016, 17년 이렇게 되면서 이 기둥들이 다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피즘,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민 반대거든요. 결국은 내용을 보면 이민 반대해가지고 2020년에 이제 시행이 됐고 트럼프 들어오면서 이민 정책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노동력 들어오는 게 제한됐고 그래서 첫 번째 저임금 체제 깨졌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 생겼죠. 2018년 본격적으로 이제 생겼고 그러면서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막 올리고 했잖아요. 저가 상품에 대한 메릿이 줄어들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매개체로 해서 지금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서로 여기 규제를 하고 하면서 그 부분도 깨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이 개인 보호 장비가 저 나라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안 줄 수도 있구나.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는데 그게 안 주는 상황이 됐다. 백신도 분명히 저기 많은데 안 준다. 그러면서 아 이게 그냥 막 우리가 생산 안 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 신뢰도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인플레이션을 지향하는 요거를 지탱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경제가 좀 안 좋으면은 돈을 확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은 생산이 증가하는 거죠. 중국 같은 데서 돈을 엄청나게 상품을 또 개발하면 생산합니다. 그러면 근데 물가는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 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찍은 게 작년 6월인가요? 9.1%였는데 지금 한 4.5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금리로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수요 측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공급 측 부분은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런 점을 보면서 봐야 되고 예전에 2% 이하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 안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8%가 미국 인플레이션입니다. 8%, 5%, 3.5%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은 8%하고 5%그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그린 거는 사실은 뭐 연초에 그렸는데 그 이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 초가 워낙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들이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지금은 웬만히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5 정도까지 갔는데 저는 이게 한 3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6월 달에는 6월이 언제 발표가 되냐면 7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7월 한 10일경에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3%대도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또 막 시장에서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반기에 내려가면서 하반기부터 7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 정도 체제가 변한 거, 그다음에 금년도 전망하는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는 것은 그 저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건데 금리는 화폐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이제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시장에서 주로 결정됩니다만은 그 시장에서 결정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우리 한은에서 하는 우리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만 한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 페드가 하는 게 조금 더 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것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그 테일러 룰이라고도 있고 그걸 바꾼 뭐 AIT라고 해서 이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준의 이제 통화 준칙이라 해가지고 지금 밑에 테일러라고 돼 있는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물가가 어떤 원하는 것에 벗어날 때 그 반 정도를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실업률 U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떨어질 경우에는 뭔가 이게 경기가 호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자율을 올린다. 근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2배 정도로 대충 반영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식을 그린 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으로 보시면은 조식으로 하게 되면은 21년 7월부터 금리를 올렸었어야 됐어요. 쫙 올려가지고 거의 7, 8%까지 올리다가 지금은 한 이제 4.5% 정도까지 유지를 이제 하는 저게 이제 테일러 룰이 되겠고요. AIT라는 것은 2020년에 이제 테일러 룰 요런 방식을 좀 바꾼 건데요. AIT는 한 1년 정도 기간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실업률이 뭐 떨어지는 거 이거는 별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완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룰로 이걸 해보면 지금 빨간 거거든요. 빨간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완만하죠. 이게 에버리지를 하니까. 요거는 이제 1년을 에버리지 했습니다. 1년의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반영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쭉 보면은 지금 현재 5.21% 정도가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됐냐? 실제는 21년 7월부터 22년 4월 한 3월까지 금리를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0% 또는 0.25% 상단 0.25, 0 이렇게 해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항상 실수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저 정도 차이가 언제까지 났느냐? 최근까지도 사실은 조룰에 따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지금 금융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그 파이낸셜 컨디션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완화적인 것으로 나와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타이트닝 하다고. 근데 그 지표상으로 보면 그 아직도 완화적인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음 달이나 되면 아마 이게 역전될 겁니다. 요걸 보시면은 요 수준으로 가서 지금 5.25를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지금 이론상의 금리들은 이제 쭉 떨어집니다, 저거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언더슈팅을 했다. 금리를 너무 안 올렸다는 거죠. 안 올렸고 있다가 하반기는 사실은 이제 역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때문에 파월 의장의 생각이 이 파월 의장은 이제 페드의 그거죠. 그 의장이신데 이분 생각 이건 재미있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페드 저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을 했죠. 한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계속 더 할 생각보다는 본인의 이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저 페드 의장이 아서 번스라는 분하고 폴 보커인데요. 폴 보커는 경제학자로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장으로서는 지금 영웅입니다. 계속 저 교과서에는 제일 잘한 저 중앙은행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서 번스는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중앙은행장으로서는 가장 바보스러운 중앙은행장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경제학 좀 이렇게 책 보신 분들은 샤오장의 바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너무 뜨거워서 빨리 이걸 돌리니까 또 차가운 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폴 보커는 경제가 죽든 말든 금리를 그냥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경제를 죽이고 페드의 미 연준의 신뢰를 살린 거죠. 살린 거고 아서 번스는 너무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경제가 죽을까 봐서 이거 좀 풀어줬다 뺐다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저 파월 의장의 이 멘트들을 쭉 보면 이상하리만치 조금 그거예요. 소위 매파적이에요. 그분의 평소에 일전임 때 하신 거하고 달리.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금리인데요.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이게 갖고 있는 장기 금리의 결정 방식이거든요. 방식인데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뭐 생략을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상반기는 금리가 조금씩 장기 금리가 뭐 행보하거나 조금 떨어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물가하고 금리 두 개 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했고요. 세 가지가 이제 환율 쪽입니다. 환율 쪽은 이게 이제 브레튼 뭐 우즈 2, 뭐 브레튼 우즈 3, 브레튼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달러 여기 국제적인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을 한번 좀 보자. 이런 게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브레튼 우즈가 체결된 게 브레튼 우즈라는 이제 소도시에서 1945년도에 체결돼 가지고 71년까지 운영된 시스템인데 여기는 달러와 금을 이제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본위제였습니다. 그러다가 71년도에 이제 달러 금 태안을 이제 중지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온 시스템은 달러가 기축 통화인 금 필요 없고 그냥 달러 자체가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좀 쭉 되어 왔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달러 본위제가 조금 약해지면서 원자재 본위제 비싼 원자재 본위제의 가장 원조는 금 본위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제 원자재 핵심인데 이제 뭔가 하여튼 믿을 게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지금 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달러 본위제가 이게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 시스템이 곧 깨질 것이라는 얘기는 2008년 이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 잘 안 깨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달러 본위제를 지탱하는 것은 밑에 네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결제가 쉽습니다. 그 결제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다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달러를 쓰려고 그러면은 뭔가 가치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저장이 되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이게 유동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국채 시장이 미국은 엄청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강력한 뭔가 그 집행력에 의해 가지고 이 달러를 가져갔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태환력이라 그러죠. 태환력. 뭔가 살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뭔가
필수제를 살 때 그러고 아니면 못 사게 하는 그런 걸 하나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이걸 지탱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아주 이걸 편하게 사용했는데 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무기화를 하는 게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이란이 한 몇 년 전에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고 달러를 못 쓰게 하고 최근에는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또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라는 게 달러 내지는 그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그 뭔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대변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 하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달러 시스템이 달러 본위제가 뭔가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변화를 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지금 분리되고 있다. 그 G20가 원래 하나의 세계로 그동안 한 10년 이상 기능했는데 요새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G7 중심으로 가면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쪽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G7 플러스 EU는 뭐 중복이 되는 거고요. 호주, 한국이 아마 이쪽에 좀 들어가고 있고 브릭스 플러스 사우디,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디 이쪽이 이제 또 한 묶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세계는 계속 확장 중입니다. 확장 중인데 하여튼 브릭스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 인도 이런 나라들이 계속 끼면서 지금 달러 패권 쪽을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중심이 돼갖고 지금 이 달러 패권에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브릭스나 산유국 기타 원자재국하고 지금 서로 이제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국가에서 원유나 원자재를 중국에 장기 계약을 해줘요. 무조건 내 사주겠다 하고 근데 위안을 받고 그런데 그럼 위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쓸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쓸 데를 SOC나 투자로 해주겠다는 거죠. 해주겠다. 그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이 오겠죠. 위안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더 많다. 남아에서 내가 또 중국에 쓸 게 없겠다. 그러면 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금을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밑에가 이제 오른쪽 그림이 금을 갑자기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팍 이렇게 그동안 안 사던 걸 확 사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가니까 조금씩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는 그 인플레와 금리 이쪽을 보시면 이제 공급이 그동안에는 무제약 시대였습니다. 뭐 하여튼 돈만 풀면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제약이 되는 시대로 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아주 민감한 시대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도 돈 풀기가 어려운 좀 세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통화 질서는 뭔가 미국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자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은 원자재 국가의 블락에서는 원자재가 쌉니다. 싸고 아닌 데는 비싸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원유를 지금 도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7분 정도 할까요? 5분? 5분. 알겠습니다. 4분 알겠습니다. 4분 안에 한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가 위기다 그러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이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기가 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관리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이나 금융이죠. 금융 쪽의 위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물 경로가 좀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게 없어갖고 미국 독일 걸 가져왔는데요. 독일에서 보시면 러시아에서 한 20빌리언, 200억 정도의 가스를 투입해서
2조 달러어치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럼 요 20억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에서의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배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실은. 적지만 지금 상황이 공급망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경제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바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 쪽보다는 실물 쪽에서 위기가 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환율과 위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엄청난 수혜자죠. 그 발은 반대로 이번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끊어졌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100배 인플레이션이고 반도체 일본의 자동차도 반도체에 대해서 67배의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서 저기 다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시면은 GDP 참여율이 엄청 높아요. 54%가 되고 중국에는 엄청나게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국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뭘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구조적 요인과 경기 순환적 요인을 좀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겠다. 구조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공급 측의 요인들을 이 되겠고요. 경기 순환적 요인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결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는 결국은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정책, 산업 정책 쪽을 지금 제일 우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통화 정책, 재정 정책과 관련된 외환 금융위기 방지 시스템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그 조직도 그냥 그것만 너희들은 고민해라 하면서 월급 주는 곳이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영업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해라 그런 데 있는데 실물 쪽은 지금 막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고 아직은 태스크포스 형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고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사실은 뭐 지금 버블을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닝하게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너무 그 중장기 과제 쪽에 보다는 단기 경기 변동성의 완화 요인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오래 했지만 정책을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정책 공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토론의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 1, 생각 2가 이렇게 쭉 이게 했는 이제 교집합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영화가 되면은 저게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 사실은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슈가 진영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하기 참 힘든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죠. 손해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슈별로 좀 다양화시키자. 전혀 진짜 할 수 없는 떨어진 부분, 교집합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조금 있고 어떤 것은 좀 많고 그렇게 해서 부분 이슈별로 좀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오피니언 리더이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주 흥미로운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하반기 이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서 예측하고 아주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토론자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윤명식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수원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거시경제 파트하고 경제정책 파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윤면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정말 최근에 또 제가 그 행정대학원에서 고시한 그 홈페이지 내용을 봤는데 국내외에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명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하는 이번 그 정책엔 지식 포럼에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제 자료로 제출했던 토론문을 좀 읽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서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미국 그 중앙은행인 페드는 그 테일러 룰이라든지 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든지 이렇게 정교한 룰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아직은 조금 거기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지만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좀 약간 그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중압감을 느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까 뭐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돈의 위계 질서에 대한 이해는 좀 본인이 잘 하시는데 실제로 실행력은 부족해서 돈 버는 거는 조금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트랜지터리 피노미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2년 3월에서 그냥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 충격도 컸고 또 미국은 지난 5월까지 올렸고 한국은행은 좀 그 전에 금리 인상을 우리 실물 경제라든지 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일찍 뭐 아직 종료했다라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지금 아까 최 교수님 인플레이션율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한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뭐 미국처럼 이렇게 폼나게 뭘 이렇게 하진 못하는 그런 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책은 잘했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교수님께서 그 세계 경제 질서와 관련된 변화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물가 체제에서 고물가 체제로 이행이 됐고, 두 번째는 또 이걸 반영해서 저금리 체제에서 고금리 체제로 이행됐고, 세 번째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즉 브레튼 우드 2 체제에서 브레튼 우드 3 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러한 최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최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로서 또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서 대외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 갈고 닦은 그 고도의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이 오늘 말씀해 주신 데서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보충적인 내용으로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 교수께서 언급하신 그 세 가지의 그 세계 경제 질서 변화를 그냥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은 저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로 대표되던 세계화의 경제 질서가 이제는 그 자국 중심 또는 적대 국가를 제외한 우방 국가 중심의 무역과 투자로 대표되는 탈세계화의 경제 질서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새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데서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오프쇼어링이라는 용어에 대비돼서 온쇼어링, 리쇼어링, 또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여기에 대비해서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 나가서 분절화라고 요새 번역이 되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일 유리 뉴스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그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하고 제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또 그리고 EU가 이제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서 반도체, 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그동안의 그 글로벌 공급망을 대체하는, 즉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제 생산된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는 방식에서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산업과 통상 구조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듯이 세계 경제 질서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파급 영향이 매우 크고 또 이게 이제 그동안 한 3, 40년을 지배해 왔던 시대적 조류가 대전환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세계화의 질서가 그러면은 탈세계화로 이제 바뀌어진다면은 뭐가 바뀌겠느냐?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세계화의 경제 질서하에서 어떤 경제 현상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반대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계화 하에서는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과 투자가 증진되고 다국적 기업의 그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가장 싸게 파는 국가에서 수입해서 가장 비싸게 사주는 국가로 수출하는 형태, 즉 완성품만이 아니라 또 소재와 부품과 같은 원자재, 중간재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매우 효율적인 전 세계 공급망 혹은 가치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최소 비용에 의한 최대 이윤 또는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목적 함수에 부응하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교역의 이익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을 장기간 국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설명하는 신조어가 대안정,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또 신경제, 뉴 이코노미 이런 얘기를 했죠. 대안정은 이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대비해서 했던 말이고, 신경제는 이제 우리가 필립스 곡선으로 대표되는 그 기존의 경제 이론에서 통상 고성장은 고물가를, 또 저성장은 저물가를 수반하는데, 이에 반해서 고성장과 저물가가 오랫동안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현상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의 덕분에 고성장과 저물가, 그리고 또 저물가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저금리를 향유했습니다. 또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신흥국들이 그 수출의 대가로 벌어들인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했고, 이 자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제재, 즉 이제 최 교수님께서 이제 브레튼 우드 2라고 했던 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더 큰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원래 이제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뭐 내수 기반도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수출과 그 수출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또 중국이 그러한 어떤 중국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가지고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중간재를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일이죠. 저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전체적으로 뭐 성장, 고용, 또 물가,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계화와 반대되는 탈세계화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런 경제적 이득, 고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물가를 바탕으로 한 저금리를 반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 교수님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듯이 최근에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전 세계가 교역량 감소로 인해서 성장세가 낮아졌고,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면서 원자재와 같은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고물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높은 금리 수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의 그 이득을 우리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누렸다고 한다면은 이와 반대되는 탈세계화의 부정적 충격도 우리 한국 경제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탈세계화가 우리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부정적 충격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탈세계화의 세계경제 질서 변화가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이들의 우호적인 국가 간의 패권 전쟁 내지는 갈등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적 목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이런 탈세계화라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그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기본 컨디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이런 그 구조적 변화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새롭게 적응하면서 이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께서 이제 결론 파트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이 경기 순환 과정에서 이 대응하는 총수요 조절 정책, 경기 대응 정책보다는 이 탈세계화에 의한 그 글로벌 공급망 변화라는 어떤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통상 산업 정책 또 내지는 경제 안보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그 산업 통상 정책이라든지 경제 안보 정책은 물론 뭐 정부, 뭐 국회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정책 당국에서 담당하겠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 관련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판단과 또 앞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실행력을 갖춰주시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또 이런 파트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코멘트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마이너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정호 소장입니다. 예, 오늘 발표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뭐 돈의 위기 질서와 돈의 가격 재밌는 아이디어고요. 이 물가 전환, 물가 레짐의 전환하고 국제 통화 체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논평할 만한 어떤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물가 인플레가 어디까지 가느냐,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런 게 이슈인 상황에서 아예 이거를 물가 체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특히 공급 측, 공급망 교란으로 이제 대표되는 공급 측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경사형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지형 이런 것들이 이런 국면에 이제 세계 경제가 들어갈 수 있다,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또 이제 그 상반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반등하는 미국 경제죠. 그런 추정치를 일단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일단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제 보통 이제 추정하는 여러 이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4%대까지 이제 내려왔으니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는 평균 한 3% 초중반, 한 3.3%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2%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일부 안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건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소위 말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단계적으로는 어쨌든 내년까지 걸쳐가면서 이제 내려설 거다라고 이제 본단 말이죠. 심지어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논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논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물가 상승의 어떤 성향을 갖는 그런 경제 레짐, 경제 패러다임으로 세계 경제가 돌입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교란이라고 하는 현상 또는 소위 글로벌 가치 사슬의 어떤 이 재편,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뒤에는 또 지정학 또는 지경학적인 갈등이 숨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의 어떤 공급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공급 제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얼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단절적으로 또는 파괴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게 미중 간의 갈등을 얘기하지만 미국의 전략적인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6대 전략 품목 외에 나머지 비전략 품목들은 완전히 자유무역에 놔두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그게 미국의 의도대로 될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전략 품목이 중요한데 비전략 품목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싼 어떤 공업 제품 또는 농산물만 수입하겠다는 뜻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국익 차원의 갈등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나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에 따른 진영 간 재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파괴적이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급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나 아세안 지역 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추동해서 자신들의 어떤 대안적인 소위 이제 어떤 그 값싼 노동력과 또는 이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서플라이어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또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역시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이라고 하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이거를 절대화시켜서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거고 오히려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소위 영국 LSE의 이제 석학이죠. 그 찰스 구타트가 이제 그 인구 대격변이라는 뭐 그런 책을 쓰면서 얘기했던 게 이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소위 디플레이션 바이어스드 어떤 그런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드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뀔 거다. 통화정책, 재정책 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논거는 심플합니다. 인구 통계적인 변화예요. 고령화죠.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노동 공급의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율 하에서 각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들어오면서 대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이 대규모로 공급이 됐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결국 노동 공급 제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드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공급망 어떤 소위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 그 다음에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노동 공급 제약, 뭐 이런 두 가지가 다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바이어스를 높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더 이상 옛날 같은 그 소위 저금리 하에서의 저물가 성장 레짐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아스번스하고 폴 볼커 얘기 많이 하셨지만 폴 볼커는 사실은 기업인들한테는 거의 뭐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0몇 %까지 올렸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 특히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도 그렇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그 강박증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그게 70년대 경험인 거죠. 그거를 못 막고 스탑앤 고 정책을 했다가 결국은 기준금리를 20% 넘게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을 눈뜨고 봤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축 대부조합 위기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컸던 금융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기인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인플레이션만 하면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까 언더슈팅 말씀하시지만 오버슈팅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물가 레짐도 그렇습니다만 통화 정책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이런 지형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일국적인 차원에서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유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렌 레이라는 뭐 그런 사람이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파이낸셜 사이클이 일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파이낸셜 사이클은 이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또는 부채 이런 것들이 일정한 사이클리컬한 패턴을 가지고서는 어떤 리얼 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이죠. 근데 그게 글로벌 차원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소위 우리는 그거를 상관관계가 높아진다거나 동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금융 부분의 소위 인터커넥티드니스, 상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국의 통화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레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서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을 고민할 때도 그냥 물가 안정이냐 경기 진작이냐 이런 단순한 어떤 이 설명 구조로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통화 정책을 주도하거나 국제적으로 우리가 선도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국면들, 특히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이라든지 상호 연계성 이런 것들과 같이 보면서 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실존적인 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재밌었던 게 브레튼 우즈 2에서 3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국제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단순히 국제 결제에서의 어떤 보편적 결제 수단,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등가물로서의 통화, 그래가지고 그냥 국제 통화, 달러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들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제 통화 체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결제 수단의 지급 또는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익스터널 스테빌리티, 소위 대외 안정이라는 것들을 개런티해주는 세이프티넷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하나 더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국제 통화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거나 거기서 이스테블리시키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자재나 브레튼 우즈 3로 말씀하시면서 페트로달러 또는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페트로달러 산유국 몇 개 묶어가지고 옛날로 식으로 치면 제3세계 국가들 또는 반미 어떤 국가들 또는 그 중간에 있는 국가들을 엮어서 결제 수단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소위 분절화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별도의 진영별 통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스테블리 시킬 수 있을 거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하나 보면, 사실은 페트로달러가 70년대는 굉장히 유효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브레튼 우즈 2 체제 하에서도 사실은 90년대 이후의 국제 통화 질서의 불균형 요인이라는 것들은 아시아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리사이클링의 효과가 더 컸단 말이죠. 페트로달러의 영향력은 90년대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2가 그래서 페트로달러로 대표된다거나 3에서도 그게 유효하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는 달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미국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피아트 머니라고 그러죠. 사실은 어떤 실물적인 근거 없이 법화 체제에서 이게 국제 금융 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들을 펀더멘털리스트들이 항상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중심의 일국적인 어떤 글로벌 통화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다극 체제가 필요하다든지 대안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든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 그게 원자재나 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국제적인 합의나 협력이 된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를 오히려 이런 글로벌 통화 체제의 틀 속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브레튼 우즈 체제 3을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 더군다나 달러 체제와 분리된 형태의 독자적인 어떤 진영 통화 체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피저블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 위기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이 민스키였기 때문에 민스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아마 지난 30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매크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다 합쳐가지고 다들 한 260에서 300까지 되거든요. GDP 대비해가지고 선진국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이거 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일 앞으로 30년 동안 고민일 거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실은 위기를 겪을 거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잣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 매크로 레버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가계부채 늘리는 거를 결사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민스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리얼 이건 좀 심플한 얘기지만 민스키 이걸 가지고 이제 리얼 민스키 모멘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스키는 리얼 사이클하고 부채의 동학을 결합시켜서 금융위기를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금융적인 요인으로 소위 이제 뭐 해치 파이낸스, 뭐 스페큘러티브 파이낸스 몇 가지 파이낸스 유형을 나누는데 그게 이 사람은 다 리얼 사이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힉스 모델 가지고 금융 가속도 모델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채, 그러니까 이 민스키 모멘트의 핵심은 부채입니다. 매크로 레버리지든 아니면 기업 부채든 부채입니다. 이거를 조금 잘 고민하고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단지 이거를 글로벌 GVC하고 연결시킨다면 이름을 그냥 글로벌 리얼 민스키 모멘트보다 글로벌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르시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훨씬 더 흥미로운 뭐 그게 아닐까 싶고 사실은 민스키 금융위기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광기 패닉 뭐 금융위기 역사를 썼던 킨들버거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킨들버거가 국제적인 어떤 이런 그 비즈니스 사이클과 금융위기 또는 전염 이걸 컨셉으로 해가지고 썼던 거거든요. 민스키 일국 모델이 민스키 모델을 국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론가는 아니고 역사가니까 근데 확장시켜서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의식들을 조금 계승하고 좀 더 개념화, 체계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글로벌 파이낸셜 사이클도 얘기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개방국가인데 GVC 개편되는 것들이 충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하이닉스 어떻게 할 거냐, 현대자동차 과연 살아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전부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창출이 안 되고 다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삼성이 돈 번다는 게 과실송금 말고는 우리나라에 도움 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러면 내수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GVC 내에서 우리 경제의 산업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건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국제 분업 구조거든요. 물론 국제 분업 구조라는 것들이 항구적이지도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퍼머넌트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죠. 딴 나라도 발전을 하기도 하고 성숙된 나라들도 변환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단계가 올 테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어떤 포지셔닝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키우자라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보 물자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농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또는 뭐 그야말로 전략 물자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또는 우리 주력이 반도체니까 뭐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한다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얘기되는 게 산업 정책의 트릴레마 얘기 많이 합니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의 이제 갈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금융 안정, 그다음에 만약에 산업 정책 핵심 중에 하나는 내셔널 챔피언 육성하는 거죠. 국가 대표 선수 육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의 조합으로 육성할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세이프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거면 지금 이미 이스태블리시 있는 챔피언 삼성이나 뭐 현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를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얘들이 국제 경쟁력 가질 수 있게끔.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럼 그게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꼭 스타트업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나 산업 부분에 집중할 거냐?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일하지만 산업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산업 정책이 어떤 산업 정책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이런 최근 그 산업 정책 뭐 이것들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길어진 모양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토론하실 내용이나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나 내지 두 개만 받고 그리고 우리 최재형 교수님께서 종합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빨리 손을 안 드시면 네, 김현철 교수님. 네. 예, 뭐 이렇게 호화로운 분들이 앞에 네 분 앉아가지고 발표를 듣는 제가 아주 참 너무나
좋은 공부가 되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재형 교수님은 뭐 오늘 저 박상인 교수님이 소개 안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금융센터 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금융, 뭐 외환, 뭐 통화 뭐 이런 쪽은 이제 원체 전문가셔가지고 그쪽은 좀 위기 요인이 이제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실물에 이제 위기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또 윤면식 이제 교수님도 이제 통상 수출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두 분한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기 중에 요즘 그 위기의 원인을 그냥 복합 위기라고 굉장히 얼버무리고 도대체 복합이라는 위기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거를 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면피하고 넘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뭐 며칠 전에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뭐 저출산 고령화다라고 이렇게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실물 위기 이 부분을 한번 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저는 현재 1.4%까지 떨어지는 이 경제 성장의 각 핵심이 수출 위기고 더군다나 중국 시장과의 수출 위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딱 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이 중국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리는 소위 이 구조조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수출 시장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출 시장 조정을 스무즈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경착륙시키면서 지금 한국 경제에 수출 충격이 오고 있지 않냐는 그런 감이 드는데 최재형 교수님하고 윤면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오신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한 분만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고 예, 공기업 정책학과 황예선입니다. 세 분 그걸 들으면서 근원적인 좀 질문이 들었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브렉시트나 트럼피즘처럼 자국 보호주의가 결국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그 공급망의 분자를 일으켜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안 좋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적인 뭐 미중 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게 자국 보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코멘트 감사드리고 고급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코멘트는 다음 이제 준비할 때는 좀 참고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그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은 조금은 언컨벤셔널한 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한 3, 4년간 컨벤셔널 뷰들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언컨벤셔널한 뷰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있고 그것을 주로 이제 많이 기본을 전파하는 사람이 페리 메링그 콜롬비아 교수님이고 그 제자가 이제 졸탄 포자르라고 그분도 이제 설파로 다니는데 그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김현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수출이 저는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현상을 보고 그 뒤에는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핵심이라는 게 기술, 그다음에 레이버, 그다음에 뭔가 원료들을 잘 공급하고 그다음에 공급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벌 공급망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복합 위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게 결국은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미중 갈등이 있고 하니까 중국에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압도되니까 수출이 그만 줄어드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뒤를 좀 보면서 가보면 어떨까. 근데 현재 나타나는 것은 수출이 지금 당장 경상수지까지도 적자가 될 게 나타날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걸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학생께서 말씀하신 지금 흐름이 불가피하냐? 저는 뭐 거의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중국, 신흥국, 유럽, 미국 요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지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신흥국에서 싸게 팔고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좀 잘 살고 싸게 사서, 근데 일자리는 여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막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중국도 성장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그거 갖고 싸게 공급해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그러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거의 어떤 관계가 거의 변곡점이 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도 이제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도 아니야, 우리가 싸게 팔 게 아니야. 우리 노동자를 갈아서 이렇게 미국 가정 뭐 서포트할 필요 없어. 우리도 이제 기술하자. 이런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이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될 가능성이 있고, 한쪽이 질 때까지 이게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김현철 교수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위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부정적 충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기라는 거는 뭐 부정적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와갖고 그냥 뭐 쓰나미처럼 와장창 쓰러지는 현상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경제의 어떤 충격이라는 거는 그 뭐 저출산 고령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충격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 뭐 일본 전문가십니다만은 그런 얘기 하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지만 위기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또 코로나와 같은 어떤 보건 위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측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뭐 수출 지금 감소하고 무역 수지 적자 나고 뭐 경상 수지도 이제 혹시 적자로 전환될, 뭐 월별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부정적 충격의 모습이지 뭐 이걸 한국 경제가 하고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학생분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정치, 외교, 안보적인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 또 당선됐죠.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내셔널리즘이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또 뭐 푸틴도 지금 뭐 그게 뭐 어떻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뭘 발표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좋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에 러시아가 1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도 뭐 아시다시피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얘기하면서 내셔널리즘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 아까 쭉 세계화 과정에서 얘기했던 탈 내셔널리즘,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좀 반대되는 쪽으로 어떤 정치적 조류 자체가 바뀌지 않나 하는 게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예정보다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사실 그 포럼은 김봉환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섭외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발제해 주신 최재형 교수님, 토론해 주신 윤명식 교수님, 그리고 정중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